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박민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여성 작가라 할 수 있는 박경리 작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경리 작가가 세상을 떠나신 것은 2008년이죠. 5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공교롭게도 제가 3월 달에 박경리 선생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어렵게 허락을 하셔서 이제 찾아뵈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암에 걸리셔서 그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위해서 그 선생을 만나는 과정을 녹음을 해놓았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선생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거.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거라는 거. 그 말하자면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꽃이라든지 그리고 그 능동적인 게 생명 아니겠어요. 능동적인 게. 그런데 모든 피동적인 거라는 거는 물질로 가득 차 있고 능동적이라는 게 유일하게 생명인데 1994년 가을에 박경리 특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경리의 산문이 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산문의 제목은 작가는 왜 쓰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박경리 선생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인지 알 수 없다. 생명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이 생명이 다한 다음에는 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작가는 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대목도 한번 함께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수태와 사망이라는 매우 단호한 해답이 나와 있지만 결코 결론일 수가 없는 깊고 깊은 생명의 비밀이라든지 오묘한 우주의 질서, 생성과 소멸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인 존재라는 것.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건너갈 수 없는 피안인 것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1926년 음력으로 10월 28일 생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박경리의 문학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1926년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0년대 태어나서 성장한 세대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첫째, 조선어를 필수 과목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에 학교 교육을 받게 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8년에 조선어 과목이 수의 과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필수 과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선택 과목이 되는 거죠. 배워도 되고 배워도 되지 않는 과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미나미 지로라고 해서 그 일본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제는 내선 일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고 조선어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본의 어떤 국어 정책, 일본어 정책, 또 조선어 정책이 1942년에 오면 그게 달하게 되죠.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는 조선어 학회, 조선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이른바 치안유지법 사건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 아주 중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건 연루자들이 그 재판이 모두 마칠 때가 1945년 7월 8월입니다. 그만큼 재판도 길었고 아주 중죄인들로 다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1920년대 전반기와 중반에 태어난 작가들, 출생한 작가들, 한국의 작가들은 바로 일본이 지속적인 전쟁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따라서 이 조선인들도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대였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세대는 말하자면 일본의 어떤 국민국가 정책에 의해서 전쟁 동원 그리고 일본인임을 강요당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성장기 전체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들 세대의 문학적 과제가 그로부터 도출이 됩니다. 자, 8.15 해방이 되었을 때 과연 문학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서게 되는 것이죠. 박경리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바로 이 1920년대 전반기부터 중반기에 출생한 작가들, 그 스스로 조선인임을 망각할 것을 요구당하고 일본에 동화될 것을 요구받았던 작가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한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한국어를 쓸 수가 없고 일본어로 교육받으면서 일본 책을 보면서 공부한 작가들이 어떻게 해방이 되었을 때 어떤 언어로 어떤 내용을 가진 어떤 주제를 가진 의식을 가진 문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박경리 세대가 안고 있는 박경리가 안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과제였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그가 경상남도 통영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현대문학사의 작가를 이야기할 때 북에는 최인훈이요, 남에는 박경리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최인훈은 함경북도 회령, 중국과 한국의 접경지대, 국경지대 출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박경리는 한반도의 가장 남단에 해당하는 통영 출생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해방과 더불어서 6.25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 자기 자신의 문학의 길을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최인훈과 박경리의 삶 속에 한국 현대문학사의 중요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즉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전쟁으로부터의 회복의 문제가 그들의 문학의 주제였던 것이죠. 최인훈은 그것을 좌익과 우익이라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체제의 문제, 이념의 문제로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펼쳐나갑니다. 박경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펼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인훈과는 다르게 이 6.25 전쟁 그 이후의 한국 현대사의 문제 또는 그 소급해서 일제강점기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생명과 그것을 위협하는 체제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죠. 도대체 박경리가 어째서 그런 문학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주목되는 것이 바로 그가 통영 출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아주 좁은 길목을 통해서 육지와 붙어 있을 뿐 섬과 같은 곳입니다. 박경리는 김약국의 딸들이라고 하는 통영을 무대로 삼은 작품을 통해서 통영이 자연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곳이며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생명력이 아주 억척스럽고 진취적인 곳이며 그리고 바다로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근대의 물결이 다른 곳보다 일찍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통영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박경리의 문학의 특징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진주 고려를 다닐 때 거기는 일제가 학교 교육으로서 지배하는 곳이었고 또 어떤 대일 협력적인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일본 학생들도 있었죠. 그런데 일본 교사들 그리고 일본 학생들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에 협력하는 교사들이 그런 발언들을 할 때는 조선 여학생들이 그 입을 벌리지 않고 그 저항하는 소리들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렬한 어떤 민족의식 속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되자 박경리는 이 진주고녀를 다닐 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서점에서 일본어로 된 전집을 서서 읽었다라고 얘기하죠.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읽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러시아의 19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박경리의 그 문학이 김약국의 딸들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파시 같은 작품도 그렇죠. 그리고 또 토지라고 하는 대서사도 보면 도스토옙스키적인 어떤 세계 인식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인간들은 자기 의지로 나아가는 인간들이 아니죠.
운명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향 속에서 해방 이후에 박경리의 경험이 하나의 개인사적인 체험이 박경리의 문학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주 고려를 졸업하고 이 박경리는 배천이라는 곳에 가서 중학교 교사로 잠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김행도라고 하는 지식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분이 남편입니다. 그런데 박경리는 이 결혼과 그리고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또 그 전후에 아주 그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아들, 박경리는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지금 생존해 계시는 김영주라는 따님, 이렇게 둘을 이제 낳았는데 그 아들이 8살의 나이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된 것이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편을 잃고 아들을 또 급작스럽게 잃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일입니다만 그 토지의 제 일부를 쓰는 1969년 무렵에는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불행한 가족사라고 하는 것, 개인사라고 하는 것이 박경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고 그녀를 그렇게 작가로 밀고 간 것입니다. 물론 문학소녀이기는 했지만 말이죠. 운명적으로 문학으로 이끌려간 박경리의 문학적 출발, 그것은 이제 현대문학을 통해서 잘 알려진 작가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문단에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문단에 나와서 단편들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편 작품들을 모아놓은 창작집이 불신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전반기를 대표하는 창작물이 이 창작집 불신시대라고 할 수 있고 이 불신시대라는 창작집에 들어있는 동명의 단편소설을 이 시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진영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아들이 그냥 병원에서 덧없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남편도 이미 죽은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 이 설정을 통해서 이 소설은 박경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성당에서 아들의 어떤 영혼을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또 절에 가서 영혼을 달래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 가서도 그리고 또 절에 가서도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주는 먼 친척의 아주머니조차도 어느 하나도 진짜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진실을 담은 세계가 아닙니다. 이 진영이라는 여인이 그 절에서 아들의 어떤 그 위패를 모셔놓고 진원하는 예식을 치르려고 할 때 그때는 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당장 와야 되니 이제 빨리 치우고 그냥 나가버려야 된다. 당신들은 이제 그만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영이 뭔가 항의를 하자 댁 같은 사람들만 있어서야 어디 중이 먹고 살겠느냐 하는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사회적 병리 그리고 진영 스스로도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세 곳 병원을 다 다녀도 진짜 페니실린을 제대로 주사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절망 속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 대목은 삶의 논리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